김수민의 뉴스 밑장 4부.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매주 일요일 호그와트 학교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호그와트 학교를 진행하려면 호그들이 필요해요. 게시판에 댓글을 달고 방송 감상 후기를 올리는 이 호그들이 필요한데, 역시 저희의 징크스가 발동되고 말았습니다. 게스트가 출연을 하면 댓글도 줄어들어요. 저희가 2주 연속으로 게스트를 출연시켜서 4개 에피소드를 소화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 참여연대 장지혁 정책팀장의 출연 에피소드 2편이 올라왔고, 이번 주에는 민주노총 전 대구 지역 본부장이었던 권태긍, 이제 민주당 정치인이죠. 권태긍 전 본부장 에피소드가 2편 올라왔는데 댓글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장지혁 정책팀장 출연분에 대해서 말씀이 빠르셔서 빨리 감기 하고 듣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빠른 편인가요? 뭐 느리게 하는 사람은 또 느리게 하는 것 같은데, 장지혁 팀장이 이제 말을 이렇게 막 거칠게 빨리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 빠르긴 합니다. 제가 들어도. 그 소감들이 별로 안 올라와서 그냥 제가 하려는 얘기 할게요. 자, 그래서 시계를 돌리는 김에 제가 3년 전으로 오늘 돌려보려고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을 당하셨지요. 3주년이 됐습니다. 지금 업로드된 시점에서는 그 날짜보다는 좀 지난 시점이 될 텐데, 그때를 복귀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리고 그 복귀가 조국기 부대랑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같은 인물들이거나 계보상으로 선후배 관계거든. 이게 3년 간격이니까 선후배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지금 있는 그 비율이 좀 높을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포개지진 않겠지만, 2016년 탄핵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굴에 철판 쓰고 한 입으로 3말, 4말, 5말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은 자기가 촛불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인간들이 현재 조국기 부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청취자분께 받은 질문이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촛불 항쟁이라고 부르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촛불은 그 박근혜 탄핵과 파면 과정은, 탄핵, 파면 이 글자에서 볼 수 있듯이 힘으로 밀고 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그 길을, 이승만을 그때 거꾸로 때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민중이 밀어낸 것이 아니에요.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밀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탄핵 및 파면 과정에서 큰 계기가 되었던 거는 뭐니 뭐니 해도 2016년 4월 총선 결과입니다. 여소야대에다가 다당제, 비교적 다당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그리고 기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장치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박근혜를 퇴각시킨 거거든요. 이것을 중시한다면 혁명이라는 수사는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혁명이 필요할 만큼의 민주주의 후진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사회가.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이 탄핵이라는 절차는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어쨌든 부족한 점도 꽤 있겠지만 87년에 마련됐던 민주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절차를 따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절차를 따라서 착착착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잘하면 정말 예술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고, 2016년에 한국 사회가 박근혜를 퇴진시킨 그 과정은 지금 봐도 예술적이에요. 그리고 뭐 팀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빛나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인간들이 있고, 그 인간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완전히 주변화된 인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공론장에서 깽판을 치고 또 자기는 또 도덕적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막 잘난 척을 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웃긴 게 또 지가 궁지에 물리면 뭐 안 더러운 놈이 있냐, 이만큼 잘못 안 한 놈이 있냐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3년의 시간이면은 이 정체를 가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은폐 못해요. 이게 결국에 조국기 부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자, 먼저 조국기 부대. 조국기 부대는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면 좋겠는데 이거는 한참 전에 온갖 군데에서 나오던 말이에요. 근데 조국기 부대 애들은 조국기 부대란 말을 제가 만든 것처럼 아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의 문제가 뭐냐면 걔들 타임라인이 문제인 거야. 그런 애들 수준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 타임라인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저만 해도 사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조국 사태 때 특히 초창기에는 의견이 여기저기 갈려 있었어요.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또 많이 남겼는데 조국기 부대는 유독 자기 타임라인에 이제 자기 수준과 자기 성향의 애들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폭넓은 성향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라고 볼 수 없어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조국 장관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반대 안 했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분도 있고, 방송가의 평론가 패널 분들 중에 민주당 성향 패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방송을 접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조국 사태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조국을 옹호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기 소신대로 비판을 하면 좋겠지만 자유한국당 성향이나 보수 성향 패널이 나와서 또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에서 어떤 방송은 기계적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구하는 좀 그쪽에 가까운 방송에서는 양쪽 패널 이렇게 둘 다 결국에 다른 진영 패널을 불렀는데 조국을 까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난감한 일이 될 테고, 이런 경우는 좀 3자 이상 토론하는 게 더 좋죠. 그리고 본인도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요. 자유한국당 패널이 조국 까는데 그게 사실이거든. 그것만큼은. 자유한국당이 평소에 온갖 개소리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편에서 저질러졌던 것이 얼마나 양심 있는 사람한테 환멸을 안겨다 주겠어요. 그런 이유로 방송을 접은 그런 패널도 있습니다. 민주당 성향 패널이. 그리고 어떤 민주당 성향 패널은 조국 욕해요 또. 민주당 지지자하고 조국기 부대는 전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투표자의 40%가 넘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비율이에요. 1대1 대결도 아니고 3자 대결도 아니었고 TV 토론에 출연하는 사람만 후보만 5명이었는데 주요 후보만. 그 상황에서 40%면 굉장히 많이 얻은 거고, 이게 균질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많이 달라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당으로 지지할 수 있는 개연성 역시도 있는 거죠. 왜? 거대 정당 지지층은 원래 그래요. 거대 정당 지지층이 막 똘똘 뭉쳐있고 이견이 없고 이러면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그게 아니라는 거 뻔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시장 쪽에서도 저희 뉴스 밑장하고 거대한 장기판, 스미더스 그쪽에 듣는 사람들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즐겨 듣는 방송은 아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인데 나 문 대통령도 지지하는데 조국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조국기 부대하고 민주당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이 타이밍에서 제가 초반에 날렸어야 되는데 광고 넣어주세요. 도영인의 사과. 광고는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영인의 사과 천지장님 광고 넣어주세요. 김수민의 뉴스 밑장 저농약 컬렉션 호두에 이은 2탄이 돌아왔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도영인의 사과앤 사과즙. 올해 농약을 4번밖에 안 친 홍로 사과예요. 가톨릭 농민회가 인증한 저농약 사과. 근데 주문 어떻게 하죠? 010-6553-2230 010-6553-2230으로 물품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배송 주소를 보내주세요. 현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은 발급 번호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물품 번호는 이따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은 이렇게 하십시다잉. 농협 352-1182-4490-93 농협 352-1182-4490-93 정효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과도 있고 꼬마 사과도 있고 사과즙도 있습니다. 물품 번호와 가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면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사과 좋아합니까? 1번은 사과 18개 5kg 25,000원이고요. 2번은 사과 36개 10kg에 45,000원이에요. 그러면 귀여운 꼬마 사과 좋아합니까? 3번은 꼬마 사과 24개 18,000원. 4번은 꼬마 사과 48개 3만원입니다. 사과즙도 있는데 사과즙 좋아합니까? 그 5번은 사과즙 파우치 50봉에 28,000원이고 6번은 사과즙 파우치 100봉에 5만원이에요. 그러면 꼭다리까지 있는 이 사과즙 스파우트 좋아합니까? 7번은 사과즙 스파우트 50봉 28,000원. 8번은 사과즙 스파우트 100봉에 5만원입니다. 어떻게 주문하는 건지 까먹었다고요? 물품 번호 가격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시면 뒤로 돌려서 들으세요. 010-6553-2230 경북 의성군 도영인의 사과 010-6553-2230 도영인의 사과. 아, 좀 많이 팔아주시오. 중상. 사과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 탄핵 때 보면 이제 뭐 저도 그 제대로 서 있는 기조도 없으면서 같이 촛불 시위하는 남들한테 지랄하는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인간들의 활약상을 돌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인간들이 조국기 부대로 다 가요.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흐름이 이어져요. 조국기 부대로 안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순간의 판단 같은 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자기도 흔들리는지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3년 사이에 반성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썩은 물로 악취를 풍기면서 부패한 채로 드러나는 건데 결국 드러나고 말았네. 내가 탄핵 때 지켜봤던 그 잿밥 새끼들 있어요. 잿밥 새끼들이 이제 촛불보다 잿밥에 정신이 팔려 있는 이런 새끼들의 행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걸 좀 따져 물을 기회를 상실했어요. 일단은 박근혜를 물리쳐야 했고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에는 또 그 감격을 누려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대선 시즌이고 그때 저는 평론가로 본격 데뷔하던 국면에서 뭐 그리고 특히 제가 평론을 할 거라면 어디 편을 들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뭐고 저게 뭐고 해설하는 게 1차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브리핑 코너를 뭐 방송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뭐 탓하고 이런 담론보다는 설명하다가 이제 대선까지 치루 끝나버렸죠. 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따져볼 기회가 다시 오는군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들이 그때 그 인간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로 탄핵 전국 때 깽판 쳤던 촛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았던 잿밥 찌끄레기 새끼들은 인터넷에서 주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뭐 그 거리로 나오면서 대충 알게 된 거죠. 그 박근혜는 하야가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이제 이거를 부인할 인간은 없을 거예요. 박근혜 하야하라 이거는 내려와라라는 건데 현실 가능성 측면에서는 제발로 내려올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종필 씨가 시사저널의 몰래 인터뷰, 그러니까 김종필 씨는 자기가 일종의 도청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사저널에서는 이거 정식 인터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때 한 얘기가 시사저널이 그때 녹음을 해뒀기 때문에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박근혜는 5천만이 되물어도 절대로 안 내려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딱 보이잖아 각이. 조국기 부대야 뭐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잘 몰랐다고 칠 수 있는데 저는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저거는 그 자기 발로 내려올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탄핵이라고 했고 그리고 2016년 총선 때 의석 나온 거 보고 제가 바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 이거 탄핵 가능하다. 박근혜 탄핵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그때 의석 결과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또
반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 170석 정도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200석이잖아요. 근데 30석이 비는데 어떻게 박근혜를 탄핵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핵을 해야 될 정도의 국면이 오면 새누리당 내에서 이탈 의원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 아무리 박근혜가 진박 공천을 했다지만 새누리당에 그 무소속 당선됐다가 다시 복당한 사람들 다 합치면 129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최소 30명은 비박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30명 뭐 한 40명 뭐 학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충분히 30석 이상의 이탈을 나온다. 박근혜 탄핵 가능하다고 제가 2016년 총선 직후에 얘기했어요. 그거를 좀 미리 눈치를 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거 하야 아니고 탄핵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야하라는 구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려가라고 한 거고 하야하라의 구호가 강력해지면 정치권이 대책을 모색하다가 탄핵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뭐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된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에 대해서 퇴진이 뭐냐 하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왜요? 그러니까 박근혜 하야하는 것밖에 퇴진의 방법이 뭐가 있냐고. 그럼 그 사람은 뭘 생각했을까요? 청와대를 뚫고 들어가서 박근혜를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나올 생각을 했나? 탄핵이란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자진하야 말고는 퇴진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은 진짜 본인이 하는 말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두고두고 뭘 잡든 간에 벽을 보고 수행을 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을 내다보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같이 예지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다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야 말고 방법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상상력의 빈곤이에요. 예지력이 없으면 상상력이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그게 왜 불가능한데 170석이 확보가 돼 있고 추가로 3, 40석 더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탄핵이 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뭐 처음에 하야 주장한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납 못하는 건 뭐냐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확지 취급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거 음모다 씨발. 탄핵은 음모다라는 거예요. 이 뭐냐고.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탄핵은 실패한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 교수야. 탄핵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의결이 안 될 뿐더러 설령되더라도 재판관들이 기각시킬 거라고. 민중을 알로 봅니까?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국민 60% 내지는 80%가 뭉쳐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스르기 힘들어요. 조국 본인도 물러났잖아. 제가 알기로 조국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의사였어요. 그 대통령이 왜 물러나라고 했겠어요?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 반대가 여론조사에서 막 70, 80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물러났잖아. 그러면은 국민 70, 80%가 박근혜 물러나라고 하면 국회나 헌법재판소도 껌이죠. 시간 문제인 뿐입니다. 근데 왜 불신풍조를 조장해? 그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 역학적 문제예요. 조국 교수는 글쎄 악의가 없었다면 그 당시에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것들? 저는 의심이 되는 게 일부 인간들은 박근혜가 탄핵 안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 계속 그 자리에 대충 앉아 있다가 힘 다 빼고 그럼 민주당 대선 전략엔 유리했겠죠. 박근혜 안 물러나도. 그 정도 선에서 그치길 바랬던 인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탄핵에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한 걸 보면. 그러면서 탄핵 주장하는 인간들 그리고 두 번째 논리가 있구나. 탄핵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 비박계가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주인공이 된다는 논리였어요. 뭐 개소리야. 그렇게 되려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29명이면 아무리 못해도 65명 정도, 그러니까 반은 넘어야 돼요. 그것도 탄핵에 마지못해 따라오는 사람 65명이 아니라 찬성표 누른 65명이 아니라 탄핵 발의할 때부터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정도 됐으면 새누리당 분당이에요. 그 정도면 분당입니다. 힘의 균형이 돼가지고 팽팽하게 대치하다가 분당하는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반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탄핵의 주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랬던 인간들이 말이 나중에 또 달라집니다. 제가 계속 짚어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계속 하야 얘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타났던 쟁점 하나가 책임 총리제가 아니고
책임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대신해서 운영할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해야 된다. 이 얘기 나왔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제밥 새끼들은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지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돼봤자 황교안이 직무대행이거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황교안이 직무대행을 하는 게 그게 국민의 의사에 맞는 거예요? 아니거든. 그래서 책임 총리 임명은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박근혜가 임명을 해야 임명이 되는 거지만 박근혜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 책임 총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된다면 그런 절차인 거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책임 총리 얘기 나왔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처리 없이 책임 총리 하게 되면 박근혜 퇴진 못 해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얘기했지만 황교안이 직무대행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도를 해서 책임 총리를 임명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좋죠.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책임 총리 임명까지도 했는데 박근혜가 계속 안 물러나고 있다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요. 그러면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에 총리를 날려버리는 거야. 예, 책임 총리를. 뭐 그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시 추미애 대표도 책임 총리는 좀 해보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줘서 새로 세우려고 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에요. 황교안이 직무대행하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계엄령 의혹 있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책임 총리라도 황교안 아니라 범야권과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전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 얘기 했던 거는. 근데 이 새끼들이 이제 일단 또 지지 꼴릴 때는 민주당 지지 아니잖아. 또 민주당 욕하잖아. 존나 광신적으로 지지할 땐 지지했다가 지 마음에 안 들고 불리할 것 같으면 다른 일행인 척 한다고. 그 똥파리들도 그렇고 째째파리들도 그렇고. 째째파리가 뭐냐. 똥파리는 알죠. 똥파리. 팟캐스트에서 똥파리가 뭘 의미하는지. 근데 똥파리 욕을 하면서 똥파리랑 똑같은 사고방식과 언행을 하는 새끼들이 째째파리라고 제가 지어줬어요. 째째파리 똥파리 새끼들이 이제 또 말이 바뀝니다. 유시민 씨가 썰전에 출연해가지고 책임 총리 나한테 제의 오면 하고 싶다. 약간 농담이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얘기가 바뀌어. 지가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책임 총리가 된다니까. 씨발 이거는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기준이 뭐야 이것들이.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애들은 글러 먹은 애들이에요. 민주주의의 성숙은 제도적 절차의 활용 그리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는 거.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도를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붕어빵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국화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빵 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자꾸 반죽을 계속 한다고 뭐 달라져. 그리고 반죽하는 사람 바꾼다고 달라져요? 틀을 안 바꾸는데. 하여간에 그 민주주의를 그토록 외치지만 사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물리치는 것 외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킬 생각이 없는, 기본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그때 드러난 거죠. 근데 그래도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현실 정치인이다 보니까 책임 총리 이걸 임명을 해놓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을 시키든지 퇴진을 시키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임 총리가 진짜 실현 가능한 거냐 이거는 둘째치고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시도도 안 해본 거는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 그러니까 저는 그 숫자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똥파리 째째파리 조국기 부대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민주당 지지층의 수적으로 치면 반도 안 될 거예요. 예, 태극기 부대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많아봤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치인들의 선택이 중요한 건데 이 정치인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똥파리 째째파리들한테 막 끌려다니잖아.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독자적인 지지 기반이 별로 없거든. 그쪽 똥파리 째째파리들 지지받아갖고 대표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다 접은 거죠. 좀 해볼 수 있는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카드들을. 그런데 민주당이 제가 꼴사납게 생각했던 거는 이거예요. 민주당이 처음에 박근혜 퇴진 얘기를 안 했어요. 즉각 퇴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 일부는 얘기했죠. 이재명 지사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최순실 PC 터지기 전에는 PC래 태블릿 그리고 태블릿 PC 터지기 전에는 탄핵은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건이 본격화되면서 탄핵을 주장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전 뭐 이재명 지사에 동의하고 안 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건 맞는 얘기예요. 탄핵밖에 없다. 스스로 내려오거나 탄핵인데 뭐 혁명으로 끌어낼 거 아니니까. 말이 앙투아네트도 아니고. 저 역시 탄핵으로 일찌감치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감이 있네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의당 쪽은 이제 당론으로 박근혜 퇴진을 잡았었고 제가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재명 1빠따 정의당 빼고는 이재명 1빠따 2빠따가 박원순 그리고 박원순이 즉각 퇴진 기자회견한 지 1시간인가 2시간 지나서 안철수가 세 번째였어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느냐. 문재인 당시 전 대표나 추미애 당시 현 대표는 명예로운 퇴진, 이선 후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선 후퇴는 저는 아까 책임 총리 주장에 굉장히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선 후퇴 주장은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상호 의원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그런데 단계적 퇴진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단계적 퇴진이라 그러면 박근혜가 책임 총리 카드를 안 받을 가능성이 더 커져 버리거든. 그래서 일단 책임 총리로 밀어놓은 다음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책임 총리를 밀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박근혜 관련된 혐의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막 파면 팔수록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때 도저히 안 되겠네. 책임 총리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지켜보니까 아니네. 탄핵으로 갑시다.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은 거지. 근데 그거를 대놓고 물론 이제 우상호 의원도 지지층한테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게 불편하니까 단계적 퇴진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것 같은데 이 정말 정치인들도 불쌍한 게 제가 오늘 이 에피소드를 준비한 건 정치인들을 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지층의 그 말도 안 되는 일부 새끼들 그 새끼들이 잘못하다가 정치 자체를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하는 건데 추미애 우상호 이런 중진 다선급 의원까지 쫄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주섬주섬 얘기를 해야 될 정도면 이게 정치가 리더십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똥파리 째째파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50%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인 거죠. 꼬였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이선 후퇴 명예로운 퇴진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인간들이 어느 틈에선가 지지층은 원래 그냥 퇴진이었으니까. 근데 막 이제 그 탄핵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가 가닥이 잡히니까 그때 말이 슬슬 바뀝니다. 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대응이 달랐던 거는 전 당연한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 봐요. 그때 국민의당은 뭘 했느냐. 민주당이 명예로운 퇴진 얘기할 때 이선 후퇴 얘기할 때 국민의당은 길거리에 나가서 박근혜 퇴진 서명을 받습니다. 20만 명 이상 받아요. 민주당은 왜 저렇게 하고 국민의당은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양쪽 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라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 자칫하다가 자기네들이 정권 주워 먹으려고 저런다. 이런 오해가 너무 커질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만 그렇게 오해하면 괜찮은데 조금 다른 쪽에서도 그런 기미를 느끼면 안 좋거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지가 대통령 되려고 저런다라는 말 들으면 안 좋거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양식의 문제인데 문재인 전 대표도 당시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움직임의 폭이 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졌거든 대선 때. 그러면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책임을 본인이 어쨌든 굉장히 크게 떠안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바로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이 했던 것처럼 바로 즉각 퇴진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그 당시에 이해를 좀 하지만 그 문 전 대표의 지지층 일부의 그 광적인 제밥 새끼들은 이제 국민의당을 막 공격합니다. 국민의당이 퇴진 서명운동 받은 거는 눈에 안 보이고, 예, 그리고 지네가 언제부터 탄핵파였다고
막 갑자기 탄핵을 외쳐요. 그 전까지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제가 그 당시에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송 시점이 11월 중이었어요. 11월 중순쯤이었나? 제가 그때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금방 뭐 팟캐스트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나도 박근혜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지. 박근혜 퇴진에 섰던 시민들 사이에서의 그 논쟁을 크게 붙으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저는 탄핵이라고 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심리 상태가 기억이 나는데 아 씨발 누가 악플 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탄핵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놈들이 있으니까. 예, 그 새끼들 지금 대부분 그 조국기 부대하고 많이 겹칠 거예요. 딱 스타일들이 나오잖아. 그동안에 인터넷에서 그 새끼들 찍고 까불고 했던 거 다 그 과정을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새끼들이 어느 틈에선가 탄핵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탄핵론에 늦게 섰다고 뭐라 안 하잖아. 어떻게 알아? 익명의 네티즌인데. 정치인이 아닌 이상은. 야, 이 씨발 늦게 서놓고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쥐가 처음부터 탄핵 얘기한 것처럼 아주 기세등등 까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박근혜 퇴진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지네가 퇴진을 방해해, 탄핵을. 자, 탄핵의 그 쟁점이 된 게 뭐였냐면 12월로 넘어갑니다. 2016년 12월로 넘어가는데 처음에 야3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맞춰놓은 탄핵 시계는 12월 2일쯤이었어요. 그게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가 그 겐세이를 놓죠. 박근혜가 기자회견하면서 국회에서 자신의 진퇴 여부나 시점을 뭐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간의 그 알듯몰듯한 미소를 남기면서 사라져갑니다. 국회는 그걸 못 해낼 거야.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흔들려요.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특히 비박 쪽도 아니 저거 잘하면 지가 알아서 하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회에서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탄핵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새누리당 비박계가. 그러면은 탄핵이 안 돼요. 탄핵이 옳고 그르고가 탄핵이 옳다고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구성 요건을 채워야 되잖아. 탄핵이 안 돼요. 탄핵이 200석 넘겨야 된다고. 그러면 12월 2일에 표결을 강행하면 200석 안 되고 탄핵이 부결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거 부결되는 걸 즐겨 그러면? 야, 부결되면 새누리당 박근혜 욕 더 처먹겠지. 밀란이 일어나겠지. 밀란이 일어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좋게 결과가 난다는 보장이 어딨어. 부결되는 꼴을 보면서 박사모 새끼들이 그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태극기 부대로 일어났거든요. 그때 부결됐으면 박사모 바로 일어났지. 8대2의 싸움을 6대4 정도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건 장담을 못해요. 정치는 뭡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도덕, 이념, 신념? 이거는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도덕과 이념과 신념의 내용은 달라요. 정치가 객관적으로 계속 입증해야 되고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면은 탄핵안 부결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탄핵은 12월 2일에 불가능한 거라니까. 그걸 밀어붙이는 새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에 편승을 해버렸어.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면 책임감을 갖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예로운 퇴진은 좀 아니다. 그건 아닌데 이선 후퇴 얘기한 거 추미애 대표라든지 난 그거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합리적인 제안 중에 하나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탄핵을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 뭐 새누리당 비박이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탄핵을 그냥 표결에 강행해버려. 근데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가진 다음에 야 우리 저기 빨리 올라타자. 이렇게 돼가지고 부랴부랴 들어오면서 탄핵 찬성이 200표를 넘겨가지고 박근혜 탄핵이 12월 2일에 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안 되면 또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꼭 그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디 약점 잡혔어요? 박근혜가 12월 2일에 탄핵 안 되면 12월 5일쯤에 자기가 들고 있는 거 하나 까면서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 협박하는 거였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잡아놓고 탄핵을 시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안했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서 어떤 그 페북 유명 논객께서 제 글을 퍼갔어요. 근데 어떤 새끼가 그 새끼는 아마 지금쯤 조국기 부대 하고 있을 거야.
예, 그 새끼는 내가 좀 아는 새끼라서 어떤 새끼가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지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박근혜가 국회가 의견을 모아주면 자기가 물러나겠다 했어요. 그러면 자, 국회가 의견을 모으는 게 기준이 뭐예요? 만장일치야? 300명 국회의원의 만장일치예요? 아니거든. 여야와 원내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국회의 의견을 모았다는 최소한의 증표가 뭐예요? 이 정도면 된다라는 게. 과반의 국회의원이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박근혜 퇴진 촉구 결의안. 그걸 내는 거죠. 야3당이. 뭐 당장에 내려오진 못해도 연말까지 내려와라. 이것이 박근혜 당신이 국회에다가 요청했던 그 합의다. 과반이 동의하면은 그 결의안은 통과인데 결의안에 무슨 60% 이상 뭐 3분의 2 이상 이런 기준 없어요. 과반이면 통과해요. 야3당만으로 국회의원이 17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 결의안부터 통과시키는 거죠. 그거를 12월 2일에 탄핵을 강행하지 않고 그 결의안부터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말 넘겨가면서 새누리당 비박계 이를 야 씨발 이거 못 봤냐고 지금 과반이 의견을 냈다고 니네 계속 버티기만 할 거냐 이렇게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넘겨오는 거지. 그래서 좀 빠르면 12월 5일쯤에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조금 더 해서 12월 9일에 하거나 이게 맞다는 거죠. 그때 민주당 추미애 대표 좀 비겁했어요. 12월 2일에 서버렸거든. 근데 솔직히 나는 만약에 거꾸로 그 당시에 박지원이 12월 9일 탄핵 얘기했다가 욕 졸라 처먹거든요. 근데 거꾸로 박지원이 12월 2일에 그냥 합시다라고 시침이 뚝 떼고 밀어붙였으면 추미애가 12월 2일 고집 못했을 수도 있어요. 추미애도 알 거거든. 그날 강행했다가 좆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근데 이제 박지원의 문제가 뭐였냐면 박지원의 현실적인 판단 능력은 그때 그거는 맞았어요. 12월 9일 탄핵이 맞아요. 그 탄핵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민들이 12월 2일 탄핵이 더 좋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하는 게 더 좋죠.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면. 근데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우선 기준이거든. 그래서 탄핵을 다 지켜보고 12월 9일에 딱 가결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아 나는 12월 2일에 탄핵을 바랬는데 9일 됐는데 나쁘지 않네. 박지원이 그렇게 얘기할 만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반성이라든지 복귀 이런 거 없이 어쨌든 간에 기세만 등등했던 새끼들이 12월 2일 얘기하면서 이제 박지원을 욕을 했는데 박지원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중소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마음가짐은 제1야당 대표였던 것 같아요. 박지원 그냥 오히려 군소정당은 지르는 게 매력이거든. 국민의당이 그거를 이용한 게 박근혜 퇴진 서명하고 사드 반대였죠. 예. 군소정당은 질러도 그게 바로 국가의 어떤 방침이 되거나 이럴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석적으로 치면 오히려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12월 2일에 탄핵을 주장을 하고 민주당이 좀 그거 비박계가 안 되는데 12월 9일에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는 게 정석적인 건데 거꾸로 돼가지고 민주당이 12월 2일 주장하고 국민의당이 9일 주장하는 국민의당에서도 물론 이견이 있었어요. 다 12월 9일은 아니었는데 박지원의 워낙 그때 끌고 가는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자, 그 박지원이 왜 12월 9일을 주장했냐. 그 일주일 사이에 탄핵을 무마시키고 수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게 아니고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설득하려고 김무성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사진 찍어갖고 둘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야3당에서 합의를 했대요. 그 단독으로 새누리당 쪽을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래놓고 추미애 대표가 만나러 갔다니까. 김무성을.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지지층 때문에 문제야. 지지층이. 의원들도 중심이 안 서 있고.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정현을 만나러 갔어야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그게 급이 맞지. 이정현이 밥차 굶고 있을 때 그때 위로한다고 방문했던 거 그런 거 말고 이정현을 추미애 대표가 찾아가서 야 탄핵으로 갈 건데 니네도 최악으로 가기 싫으면 니네가 나서서 친박이 나서가지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박근혜 보고 내려오라고 건의해라. 그리고 뭐 그 건의를 안 받으면 새누리당까지 끼워줄 테니까 다 같이 박근혜 하야 촉구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급이 맞는 거지. 근데
추미애가 왜 김무성을 찾아가요? 김무성이 그때 그냥 의원인데 비박계 30명짜리 비박계 그냥 보스인데 그럼 김무성은 박지원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박근혜를 내려오게 하도록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거고 추미애는 더 크게 움직였어야죠. 이정현을 찾아가든 아니면 서청원을 찾아가든지 차라리. 이정현이야 바지 사장인 거는 아는 사람은 아는 거니까. 추미애 대표도 박근혜하고 그때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차라리 스케일에 맞게 놀았어. 근데 그 이후로 좀 비틀거렸어요. 추미애 대표도. 결국에는 12월 9일에 탄핵했죠. 그리고 12월 9일이 맞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못할 때는 안 하는 게 피하는 게 맞는 거고 12월 9일 탄핵이 옳았습니다. 이건 박지원에 대한 지지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12월 9일 탄핵이 옳았다 이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게 이 민주주의를 제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 자의적으로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내로남불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종합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제밥 새끼들이 촛불보다 제밥에 눈이 어두운 새끼들이 박근혜를 어떻게 하면 퇴진시킬 수 있고 진짜로 퇴진시킬 거냐.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쳐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정말로 퇴진시킬 수 있는 실제로 퇴진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했던 인간들이 한 입으로 몇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탄핵은 하면 안 된다. 탄핵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탄핵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음모다. 이지랄했다가 그다음에는 책임 총리는 안 됐다 그랬다. 그다음에는 유시민 책임 총리 얘기 나오니까 그거 좋다 이지랄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탄핵 찬성파가 돼 있고 그다음에는 12월 2일에 죽어도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내가 잊어버릴 줄 알았지 그거. 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의 사소한 실수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좌충우돌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걸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면 반성이 나와요. 그 반성이라는 게 꼭 심각할 필요 없어요. 뭐 지나가면서 웃을 수도 있는 거야. 상황이 심각하게 더 안 번지면. 그러면 내가 그때는 12월 2일 날 그거 해야 된다고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어쨌든 되었고 그리고 뭐 다들 나름의 어떤 뭐 양시론적으로 이렇게 막 결론을 내리면서 다들 나름의 어떤 이유를 갖고 있었고 그게 어떻게든 합의가 되면서 12월 9일로 낙찰이 된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못하더라. 지들이 무조건 옳았어요. 그리고 그 새끼들은 탄핵의 중심이 자기고 촛불의 중심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촛불의 중심은 없어. 왜? 중심을 강하게 가지면 그것은 크게 번지기는 힘듭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아젠다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결론이라든지 이게 팽팽하게 나뉘어지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좀 우위라도 6대 4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는 특히나 그렇게 팽팽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수파 쪽이거나 이런 데서는 중심이 오히려 명확하게 설 수 있어요. 리더십이라든가. 내부에서도 주도를 행사하는 그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사람이 뚜렷이 설 수 있는데 국민 7, 80%가 같이 외쳐버리는 거에서는 중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생기는 순간 그건 와해됩니다. 자, 촛불연합. 국민 7, 80%가 함께했던 촛불연합은 이제 와해됐어요. 80% 중에 3분의 2도 못 지켰어. 갈려버렸어요. 그냥 지금 그 민주당 지지율 40%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5% 이거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쪽은. 그 다음에 저기 뭐 바른미래당이든 아니면 좌쪽의 정의당이든 이쪽은 또 각자 다 따로 나뉘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살짝씩 지지율을 그동안에 회복을 해서 최근에 다시 정체이고 흔들리고 있긴 한데 박근혜 탄핵 때보다는 회복을 했죠. 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또 그냥 그렇게 7, 80%의 힘이 모이고 그것이 단순히 박근혜의 퇴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낸다면 그것은 굉장히 단단한 합의가 되고 우리가 그 합의 위에서 87년 헌법으로 우리가 지금 3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30년 정도의 앞으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다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해된 것은 전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정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와해된 게 아니라 그때 촛불 때 이미 와해됐어요. 왜냐? 촛불보다 쥐밥에 관심이 많은 쥐밥 새끼들이 그 판을 만들어놨고
결정적으로 자, 우리나라에 개헌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개헌은 대통령과 여당이 주도한 개헌은 다 독재 개헌이었어요. 그리고 잘 안 됩니다. 독재가 아니라도. 왜? 개헌은 탄핵처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박근혜 탄핵이 왜 성공했느냐?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여러 야당이 추진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중심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60명 정도가 엎인 거죠. 탄핵 찬성으로. 그래서 200명도 아니고 234표로 찬성으로 그렇게 탄핵이 의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개헌도 중심이 있으면 개헌이 잘 안 됩니다. 개헌도 3분의 2의 국회의원이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똥파리 째째파리 이런 애들이 자기들이 중심이고 자기들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개쩌리들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가 합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60년의 민주헌법 개헌이나 87년의 민주헌법 개헌은 다 대통령이 좀 공백 상태에 있을 때였어요. 아니면 전환기, 이행기에. 그것은 그 권력의 특정의 어떤 편중이 되지 않았을 때의 개헌과 같은 거대한 개혁 내지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탄핵이 박근혜가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다음 대통령이 뽑히기 전까지 6개월이 소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개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진 않더라도 개헌 논의는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헌 논의할 게 많아. 방향도 많고 분야도 많아요.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개헌 중에서 권력 구조, 정부 형태로 국한시켜 봐도 어떤 사람은 4년 중임 대통령제, 어떤 사람은 의원 내각제, 어떤 사람은 의원 정부제, 어떤 사람은 뭐 책임 총리제, 준 대통령제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언제 또 토론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개헌하기 어려워졌어요. 왜냐? 대통령이 주도하면 반대해서 막아내는 힘이 작동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대선 시즌 때 유승민 쪽에 서 있었던 바른정당에 갔던 의원들이 일부가 자유한국당을 복당했어요. 홍준표가 살살 굴러가지고 여기는 박근혜 당이 아니다 이제. 예, 그 신호를 대놓고 보냈죠. 그러면서 김성태 등등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하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의석이 100석을 넘겨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한 개 당의 반대만으로 탄핵은 이미 됐고 개헌이죠, 개헌. 개헌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미 개헌은 물 건너 갔던 거고, 예, 그리고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개헌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하려고 하면 개헌이 안 됩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고, 민주적 헌법일수록 없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도 일면 공감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있든지 없든지 크게 상관없다는 생각이긴 한데, 근데 절차, 법을 어떻게 두느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통령 발의 개헌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 내용은 철저한 당파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건데 시간이 급해서 200명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뭐랄까 확신은 없고 200명이 확실히 모이진 않았고 근데 던져 놓으면 일단 200명 채울 것 같으면 그때 대통령이 발의해버리는 거예요. 그 주신 안을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이거지. 형식적으로. 그런 경우 아니면 대통령이 막 주도하면 반대 세력이 또 뭉치게 돼 있어서 그리고 그 반대 세력이 3분의 1만 넘으면 개헌은 좌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난 웃긴 게 그 똥파리 째째파리 이런 새끼들이 탄핵 전국 때 촛불 전국 때는 개헌의 기억만 꺼내도 개 지랄을 하는 새끼들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개헌 얘기하니까 그때는 또 존나 개헌해야 된다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개헌 합의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개헌 때 민주당이 직무유기했어요. 민주당이 그 대통령 개헌안 그대로 표결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들 간의 합의안을 만들 건지 이걸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절충의 의지가 없어.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비주류잖아요. 민평련 출신의 소위 비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겁먹은 거야. 예, 겁먹어가지고 뭐 절충하고 자시고 하는 이런 묘를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정치인들을 욕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정치인들을 그렇게 만든 쪼다처럼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 그래서 개헌은 물 건너갔고 그 개헌이 물 건너가게 한 놈들의 주요 범죄자들은
그 촛불 전국 때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든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뭐 아주 단정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뭐가 문제냐, 아주 좋은 헌법이다, 개헌하면 안 된다, 이 지랄 했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 바뀌니까 개헌해야 된대. 대통령 주도로. 근데 개헌 합의가 안 되잖아요. 3분의 2 이상 찬성 안 하면 뭐 그건 통과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정의당이 그때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표결해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발의해 놓은, 던져 놓은 그 개헌안 표결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죠. 그 정의당한테 지랄이야, 안 들어갔다고. 야, 씨발, 들어가도 뭐, 들어가서 어쩌라고.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 6명, 5명 의원이 들어가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또 남 탓이야. 하다가 안 되면 남 탓이에요. 조국기 부대의 그 전통이 이미 3년 전부터 3년 내내 보이는 거야. 하다가 안 되면 남 탓이야. 자기네들이 일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려고 한다라고 구호만 졸라게 외쳐요.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은 왜 일이 안 됐을까? 그리고 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게 더 빠르고 쉬울 수 있어요. 물론 막상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이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의 인간이고 사적인 그런 생활도 아니고 공적인 정치 공간에서 일이 안 풀리고 있으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가 부족했을까 논의하고 반성하고, 우리도 이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요령도 부족했고 의지도 부족했지 않냐, 이런 반성을 하고 있어야 될 때 남 탓이나 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그 물거품이 되는 거를 남 탓이나 하면서 화를 찍찍 내고 있어요. 개헌 얘기할 때는 전화 못하게 해놓고는 그 박근혜하고 뭐가 다르냐고. 개헌은 블랙홀 이지랄하면서 논의 자체를 봉쇄한 게 박근혜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에 앉아서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것도 대통령도 아닌 새끼들이. 그 부담은 결국에 당신들이 지지한다고 했던 대통령이 지는 건데, 나는 이런 인간들이 과연 대통령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똥파리 째째파리들의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백원우, 조국 뭐 이 정도 급들이야. 예, 요번에 검찰에서 터는 김에 잘못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들 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됐고 앞으로 대통령 반 더 해야 돼요. 임기가 반이 남았어요. 백원우, 조국 이런 사람들 데리고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붙잡혀 있을 이유 없어요. 뭐 사적인 정, 그동안의 어떤 의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쯤 됐으면 버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똥파리 째째파리 같은 이런 지지층은 정리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나와요. 왜 정리 못할까? 정리하면 잘할 텐데, 더 나을 텐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정리하는 게 대통령한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기들이 뭐 영향력이 있다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설치는 몇몇 인간들보다는 자신을 지지했던 그 수천만의 국민을 보고 가세요. 또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라도 대통령이면은 보통 대선 후보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요 사이의 정치인하고는 다르거든요. 대통령은 여러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처지가 아니라 넘버원이에요. 독보적으로. 그러면 자신을 대선 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할 계기는 많은 것이고, 그게 임기 초반에만 가능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결론이 결국에 이제 그 탄핵 때 제밥 새끼들, 그리고 현재의 조국기 부대에 이르는 이 새끼들 정리해야 된다. 예. 정리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는 저기 뭐 윤석열이 손 빌려서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을 그래도 가져보는 거는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필 규정으로 그래 파사연정의 의지가 있겠다,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아직까지 지지율이 버텨주는 거예요. 예, 이번 기회에 그 간신배들하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아직도 뭐 매크로 돌리고 좌표 찍고 이런 새끼들은 뭐 결별해버리세요. 드루킹 사건 봤잖아. 대통령한테 누우면 되지 어디. 민주당의 앞으로의 대통령이야 임기가 2년 반 남았다고 치지만, 민주당은 이제 당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나 이런 1인 정치인하고는 다른 거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때 탄핵 정국을 돌아보면 이미 그때 걸렀어야 될 인간들이 있었고, 근데 그때는 못 거르지. 그리고 박근혜 쪽부터 먼저 이렇게 척결해야 되는 게 순서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3년이면. 3년 동안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때 보였던 잘못된 경향들을 정리를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더 늦기 전에 어차피 이번 사태를 통해서 2019년에 다 뾰록이 났기 때문에 2020년 얼마나 깔끔해요. 연도도 2020 원더키드 아니겠어요? 2020년에 저는 예전부터 얘기해 왔어요. 2020년 체제가 열릴 거다. 2020년이 중요하다. 대선보다 사실 총선이 더 중요해요. 법도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개헌을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개헌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시행령 몇 개 뜯어 고치고 대통령 고유의 권한 좀 행사하는 건데 결국에는 국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박근혜 탄핵도 국회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총선 잘 치러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이 독주를 하거나 혹은 반사 이득만으로 많은 의석을 챙기거나 하는 그런 후진적이고 비생산적인 양당제가 아니라 그리고 별 차이도 없는 당끼리 그냥 당권을 놓고 싸우다가 찢어져 갖고 있는 그런 후줄근한 내용 없는 다당제도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이념과 정책을 속속들이 대변할 수 있는 이런저런 세력들이 정말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그 다당제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개혁대 보수, 진보대 보수 구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보 중에 어떤 사람 또 보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놓는 해법들이 약간 일치가 되거나 혹은 해법이 좀 다른데 약간 맞춰보니까 이게 그럭저럭 이렇게 맞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합의의 여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국가도 좌파가 우파한테 일방적으로 승리해서 만든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우파가 오히려 주도한 경우도 있고 보통 좌우 양쪽에서의 어떤 다져놨던 요구사항들을 접합시키면서 타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타협이 어정쩡한 타협, 거대한 변화가 필요할 때 그것을 막아버리는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합의가. 복지국가 합의가 그랬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은 진짜 우리가 박근혜를 잘라버리고 나서도 겪었던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을 극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촛불 항쟁은 2016년, 17년의 그 촛불 항쟁은 한 2030년이나 40년에 평가할 때 혁명보다 더 위대한 시민들의 운동이었고 정치였다. 그리고 그때를 계기로 해서 당시에 많은 문제점과 부족함이 있던 국회였지만 그 일을 이룩함으로써 국회와 제도권 정치도 훨씬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똥파리 째째파리와 조국기 부대 호이 저희가 파리채를 한번 휘둘러 드리고요. 자 오늘 어차피 월요일 이창원 인디053 대표와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하는 월요일 편이 올라옵니다. 오늘이 일요일 편이고요. 월요일 편이 바로 24시간 뒤에 올라오니까요. 또 같이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팟빵 초기 화면에 보시면 연말에 매년 하던 팟빵 어워드가 있습니다. 투표로 선정을 하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저희가 신인상 후보에 들어갔고요. 김수민의 뉴스미장이 시사부문 후보에도 들어갔어요. 후보에 같이 선정된 팟캐스트들이 워낙에 조회수나 구독자 수나 이런 것들 인지도 이게 높아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에 굉장히 감사드려요. 네,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지 팟빵 어워드 노미네이트 이 자체가 성과입니다. 더 이상 크게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대 자체가 없지.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고마움을 월요일 편에서 뉴스민 천집장과 이 대표와 함께 셋이서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아수라 발발타.